지금부터 2023년 국가직 그 교육행정직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교육 철학에서 제가 출제를 한 문제인데 현대 교육 철학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분석적 교육 철학은 교육의 주요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강조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실존주의 교육 철학은 인간의 본질이 실존에 우선한다고 보고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존주의 교육 철학을 좀 살펴보면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았고요. 그런데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이 어떤 불변의 본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부정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거죠.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의 본질을 완성시켜 간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실존주의 교육 철학은 실존이 본질에 우선하는 입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 얘기인데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다원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비판적 교육 철학은 현대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분석적 교육 철학에서 물론 언어적인 분석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철학적 분석을 강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도 역시 교육 철학에서 가져온 문제고요. 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서양 교육 사조를 물어보고 있는데 세상은 가장 훌륭한 교과서고 감각적 경험이 올바른 지식을 획득하는 통로이다 라고 해서 감각적 경험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전 공부의 진정한 목적이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교육의 현실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실학주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워본 것처럼 실학주의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전 공부 관련되는 내용이 인문학적 실학주의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세상은 가장 훌륭한 교과서다 이 부분은 사회적 실학주의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삶의 지혜와 학문적 지식은 구분되어야 하고 아이에게 실제적 지혜의 기초가 충분히 다져지기 전까지는 학문적 지식에 대한 공부를 보류해야 한다. 이 모든 내용이 실학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각적 경험이 올바른 지식을 획득하는 통로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감각적 실학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각각의 실학주의의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교육사 문제인데요. 중세 서양대학에 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 답은 대학의 기능과 역할은 1차적으로 교육보다 연구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에 있었고요. 그 연구를 강조하는 입장은 오늘날의 그 연구 중심 대학들이 이제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세 대학은 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옳은 내용이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의 기원과 도시자치권의 확대 사이에 긴밀한 관련이 있었고요. 중세 초기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교회의 발언권이 강했고 유니버시티라는 말은 본래 선생과 학생의 조합을 뜻했다. 그래서 조합, 길드, 여기서 대학이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세를 배울 때 가장 큰 교육학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대학이 출현했다라고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교육과정에서 이제 나온 문제고요.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각각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해서 얘는 2번이거든요. 그래서 타일러 모형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학습자 및 교과의 필요를 계획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교육 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워커 모형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상황 속에서 참여자들의 논의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자연스럽게 구체화시킨 모형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워커 모형은 워커의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커 모형이라고 하면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교육심리 상담 평가에서 나온 문제인데 다음 세 교사의 견해의 근거가 되는 지능 이론가들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해서 요즘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능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교사를 보면 우리 반 영철이는 IQ가 높아서인지 공부를 참 잘해요. 과목별 점수로 봐도 영철이가 거의 전교 1, 2등. 머리가 좋으니까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잘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 IQ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일반 지능 요인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스피어만의 제가 정리를 일반 요인 이론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교사를 보면 우리 반 순이는 언어와 수리 교과는 잘하는데 음악이나 체육은 재능이 없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해서 지능이 높다고 뭐든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능력이나 다른 것들도 지적 능력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해서 그 그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영역별 지능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엔 지능이 한 가지 경로로만 발달하지는 않는 것 같고 기억력처럼 뇌 발달에 비례하는 능력들, 유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언어 이해력과 같은 것들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게 카텔의 유동적 지능하고 결정적 지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는 건 유전처럼 이미 이렇게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정적 지능은 환경에 의해서 이제 성장하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답은요, 2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름하고 그 지능의 속성을 드러내는 이런 단어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보면 스턴버그의 성공지능 이론이라고 정리를 하시고 길포드의 지력 구조론이라고 해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이 기억하고 구조를 같이 연결시켜서 3차원의 그림으로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용 조작 산출의 세 가지 차원으로 지력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한 분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이제 출제를 한 문제인데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삐아제 이론할 때 동화 조절은 많이 이제 다루기도 하고 이제 좀 강조를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오류가 생기는 상황에 직면할 때 일어나는 거고 인지적 성장을 고무하게 알맞은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고 마지막에 보면 뭐 주먹만한 스티로폼과 손톱만한 유리 구슬을 물속에 담그기 전과 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학생들은 그 상황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 사이에 불평형을 경험한다. 라고 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동화의 측면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조절의 측면이라면 그 사이에 불평형이 존재를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불평형을 묻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는 AB 두 중학교 2학년의 전국연합 모의고사 수학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 수학 성적이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뭐 평균 표준 편차로 뭔가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또 출제가 됐던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포함을 시킨 문제고요. 1번부터 4번 중에 이제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 보시면 A 학교는 평균이 65점, B 학교는 70점, 그리고 표준 편차가 50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1번을 보시면 A 학교에서 70점을 받은 학생의 T 점수는 60점이다 이래서 T 점수 구하는 공식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정규 분포의 가운데를 0이라고 두고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0이 가리키는 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에서 1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지점이 이쪽이 50이니까 84.13%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1번 문제를 보면 T점수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T점수를 구하는 공식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지점수를 구하는 공식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T점수 상에서 70점을 받은 학생의 T점수가 60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60점인 거고요. 50 플러스 60이니까 얘는 일단은 우리가 지점수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A 학교에서 70점을 받았다고 하면 65점이 평균인데 70점은 1표준 편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그냥 바로 1이라는 지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다 넣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5분의 원래 점수가 70점에서 거기서 평균 65점을 빼면 5분의 5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표준 편차만큼 평균보다 더 잘 맞았을 때는 지점수가 1이고, 평균일 땐 지점수가 0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표준 편차만큼 점수가 더 잘 나오면 지점수가 2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빨리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구해서 지점수가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50 더하기 10이어서 T점수는 60점. 그러니까 얘는 맞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학교에서 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약 15.87이다 라고 해서, 지금 A 학교가 지금 평균이 65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60점을 받았다는 건 1표준 편차만큼 적은 점수를 받은 거니까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게 50%고 요만큼이 84.13%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15.87이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문제였고요. 맞는 보기였고요. 3번 A 학교와 B 학교에서 각각 60점을 받은 학생의 100분위는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A 학교 평균은 65점인데 여기서 60점을 받았다는 건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지점수기 때문에 1표준 편차 뒤로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B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이 70이고 역시 60이라고 하면 이 지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분위는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B학교에서 80점을 받은 학생의 지점수. B학교가 70이 평균인데 표준 편차는 10이고 80점이라고 하면 1표준 편차 여기에 해당되는 지점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점수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A 학교에서 75점을 받은 학생은 65를 기준으로 해서 이 표준 편차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지점수가 2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거죠. 1보다 2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문제를 좀 자꾸 보시다 보면 좀 쉽게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지점수가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좀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출제해 봤고요. 네, 이 부분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 문제는
그 교수 방법 및 교육 공학에서 출제한 문제인데 토의법과 협동학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각 교사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토의법이나 협동학습 방법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 교사는 발표자 중심의 교실 전체 토의 수업에서는 나머지 학생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서 소집단 토의처럼 학생들이 청중이 아닌 토론의 주체가 돼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6명이 동그랗게 앉아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그 버즈 토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장교사 얘기는 저는 협동학습에서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집단 보상 시에 개인의 성취 결과를 집단 점수에 반영해서 모든 학생들이 책무성을 갖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성취 과제 분담이라는 그 협동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토의법이나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제의 형식과 절차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과제 분담 학습 전에도 한번 나왔던 직소 모형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서 답은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랑 관련해서 협동학습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기본 강의 때 썼던 내용을 지금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협동학습의 형태를 보시면 첫 번째가 지금 방금 나왔던 성취과제 분담학습이라고 해서 STAD라는 약자로 쓰는데 이거는 교사가 수업을 하고 집단별로 배운 내용을 학습한 다음에 개별 시험을 보는데요. 과거 성취도와 비교해서 향상된 점수를 집단 점수로 환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집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형태. 그렇지만 이 안에 이제 개별 시험의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취과제 분담학습이라고 불리는 그런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랑 같은 형태인데 개별 시험이 아니라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각 집단에서 한 명씩 나와서 시험을 게임처럼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태 이거를 토너먼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각 집단에서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게임을 하고 경쟁을 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TGT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토너먼트식 개인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게임에서 얻은 개인 점수가 집단 점수로 환산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집단에 보상을 해주는 형태의 협동학습의 그런 유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직소 모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이것도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 간단하게 그냥 여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소 모형이라는 건 학습할 내용을 분할을 해서 이제 구성원 이제 한 부분씩 맞고요. 같은 부분을 맡은 각 집단의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걸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데 깊이 있게 학습을 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 돌아가서 학습한 내용과 결과를 그 집단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 이거를 저희가 직소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뭐 여기에 따라서 직소 모형 1과 직소 모형 2, 그다음에 뭐 3까지 이렇게 나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절차 이런 것들과 큰 특징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번 문제는 켈러의 학습 동기 설계 이론에 따라서 자신감 범주의 하위 전략을 활용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켈러의 ARCS 모형이라고 해서 뭐 주의 집중, 관련성, 뭐 자신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문제로 내본 건데 학생에게 학습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자신감하고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친밀한 예문이나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건 이거는 이제 관련성 측면하고 관련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학생에게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서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역시 자신감 범주의 하위 전략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서 이 문제는 기억과
디귿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학생이 새롭게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과 니은을 자신감 범주의 하위 전략이라고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의 하위 전략도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은 콜린스의 계층경제 이론 또는 지위경쟁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위경쟁 이론이라고 할 때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 나온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언제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 지위경쟁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의 어느 입장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을 절충한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해석학적인 입장이다라고 일단 정리는 하시고요. 그리고 이 지위 경쟁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것들을 좀 골라보자면 교육 팽창의 주된 원인을 개인의 경제적 동기에서 찾고자 한다. 학교 교육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라는 합리적 인과관계를 주장한다. 학력 상승의 원인에 대한 기술 기능 이론의 설명에 들어있는 모순 및 한계점을 비판한다. 일단은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의 어떤 모순, 한계점, 설명상의 한계점을 비판하고 있고요. 고등교육의 팽창 등 학력 인플레이션이나 과잉교육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제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러니까 교육사회 관련해서 준비를 한 문제인데 두 교사의 견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김 교사가 우리 반에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와 아주 어렵게 사는 학생이 있는데 문화적으로 결핍된 부분이 많다. 가정에서 적절한 학습 지원을 못 받아서인지 공부에 대한 의욕도 없고 교과 내용에 대한 기초 지식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 교사가 우리 반에도 결혼 이민 가정 학생이 몇 명 있는데 학생들의 언어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서 읽기 쓰기가 되지 않고 수업에서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학생들의 학력을 어떻게 높여야 할지 걱정이다라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화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옳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취학 이전의 학생의 경험이 학업 성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리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이 이론과 관련된 보상 정책 중에 하나고요. 가정의 문화적 자원 및 활동이 부족하면 학교에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상교육이 이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이제 교육복지 사업을 하는데 이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답이 3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젠슨과 번스타인의 연구가 있다고 해서 번스타인이 문화재 생산론을 얘기한 건 맞기 때문에 뭐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젠슨 같은 경우는 젠슨이 아니라 젠크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젠슨이 있고 젠크스가 있는데 68년, 72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론은 아니었지만 순서대로 하면 젠슨이라는 분이 먼저고 젠크스가 나중이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이 앞에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력 격차가 나는 이유를 학업 성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흑인이 유전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이야 라는 이론을 주장한 분이 이제 젠슨이라면 사실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젠크스라는 분은 이게 문화적인 영향이고 후천적으로 그런 차이가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전하면 젠슨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발전된 오늘날 이론 젠크스로 이렇게 넘어가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긴 젠슨 유전적인 입장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젠크스의 입장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 문제도 이제 교육사역 평생교육 쪽 문제고요. 평생교육의 발전에 공헌한 학자들의 주장이다. 가다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교육과 순환교육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유네스코 하면 평생교육이고요. OECD 하면 순환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순환되는 O자를 놓고 OECD는 순환교육으로 정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시작은 랑그랑이라는 분이 평생교육 입문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예를 통해서 평생교육은 학습자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암과 삶이 요거거든요. 통합된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분절되었던 각 교육제도들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요때 이제 암과 삶이라는 그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포르라는 분이 존재를 위한 학습을 통해서 새시대 교육제도의 개혁 방향으로 학습사회 건설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포르 존재를 위한 학습에선 학습사의 건설을 제안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 보고서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제도와 교육의 틀을 개혁함으로써 교육의 지평을 넓힐 것을 강조하였던 그런 글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로어는 학습 그 안에 담긴 보물이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4개의 학습 기둥을 제시했는데 이 4개의 학습 기둥이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그리고 뭐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이런 부분은 중요하고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문하고 문제까지 해서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문제는 학교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한 예산 편성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보시면 금년도 예산을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교직원 회의를 거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키워드는 금년도 예산을 구애받지 않고 이제 예산을 확정한다는 측면에서 연기준 예산제도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뭐 성과주의 예산제도 이런 기획예산제도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연기준 예산제도도 꼭 기억하시고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다.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번 문제는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문제로 또 출제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시면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교육의원은 학교 운영 위원회의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교육위원을 뭐 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지금 교육의원은 그 마지막을 보시면 시도의회에 교육학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원들 중에 그 교육의원이 있다고 보시면 돼서 니은은 틀린 얘기고요. 그리고 교육감 얘기로 갔을 때 교육감의 임기가 4년은 맞아요.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국회의원 4년에 한 번씩 할 때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4년은 맞고 계속 재임은 제가 요 교육감이 3글자니까 3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얘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은 교육학교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서 당의 시도를 대표한다. 라고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 리을, 미음이었던 문제였죠. 네, 그래서 교육위원은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까지 맞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위원을 우리가 현재 따로 뽑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게 2014년 이후로 이제 폐지돼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바뀐 거나 마찬가지여서 얘는 꼭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우리나라 국공립중등학교 교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고요.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애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교원의 권리로서 중요하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원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어서 얘는 네 가지가 모두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가지 모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 문제 다음 내용을 특징으로 하는 학교 관리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예산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연속해서 나올 리는 없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기준 예산 제도와 함께 이 예산 제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차기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세출 예산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가 가능하고요. 회계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예산 담당자의 자유재량 행위를 제한하고요. 지출 대상을 여기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금액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 예산 기법이 여기서는 품목별 예산 제도고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문제는 다음에 칼슨 모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 평준화 지역에서의 교육정책 예시 중 2 또는 4 영역에서 1 영역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전환을 시킨 거잖아요. 2, 4 영역이라고 하면 이 영역인 건데 여기서는 조직의 고객 선발권이 없는 형태거든요. 그러다가 조직이 여기서 말하면 학교라는 조직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었던 문제였고요. 이게 이제 칼슨의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이렇게 모형을 나누는 기준은 고객의 참여 선택권과 조직의 고객 선발권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 1번 영역에 해당된다고 이제 표시는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는 이제 온상조직이라고 해서 조직의 고객 선발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의 참여 선택권도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여기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예로 든 거기 때문에 1번 영역에 해당되는 야생조직의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 문제는 다음 특징을 가진 학교장의 지도성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원래는 번역적 지도성이 지난번에도 출제가 됐고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얘는 여기서는 모든 교원이 각각 지도자로 이제 성장을 하고 교원들이 자신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고요.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형성하고 협력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든다고 해서 셀프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게 초우량 지도성이다. 슈퍼 지도성이다 라고 해서 얘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작년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요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죠. 도입하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건데 영어 수학의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인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안전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안전교과 또는 단원을 신설하였다. 이거는 2015 교육과정 내용이다. 라고 정리하시고요. 고등학교의 공통과목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신설한 거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시고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었죠. 디지털 소양을 위한 정보 교육을 강화한다가 답이구나라고 정리를 하셔서 2022년 교육과정의 특징 2가지 그리고 이 2가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중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위기와 단계별로 획득해야 할 기본 덕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해서 답은 3번이에요. 청년기,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미, 기본 덕목은 충성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단계와 그거를 이제 프로이드의 단계랑 비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격 발달 단계에서 처음에 출생 후 1년 이내는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하고요. 프로이드의 단계로 보면 구강기에 해당되는 단계. 요때는 엄마라는 대상과의 어떤 신뢰감이 형성이 잘 돼야 되는 시기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배변 훈련을 하는 학문기 단계면서 요때 이제 에릭슨의 단계로 보면 자율성 대 의심 및 수치심.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자율성, 그렇지 않으면 수치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배변 훈련 단계가 2세에서 3세까지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가 주도성 대 죄책감이라고 해서 이때는 3세에서 5세경까지 라고 보시고요. 프로이드의 단계로 보면 이제 남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6세에서 13세경까지 해서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까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고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잠복기 단계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나온 단계가 11세에서 18세경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단계인데 요게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따지면 생식기에 해당되는 단계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심리적 유예 기간. 이라고 해서 이 심리적 유예 기간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역할 혼미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이전의 발달적 위기가 다시 반복된다고 보았거든요.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단계가 성인 초기 단계로서 친밀성 대 고립이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에릭슨의 발달 단계가 프로이드의 단계를 성인 초기까지 좀 이제 길게 끌고 간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인정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2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3회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시청하시는데 그 카페에 보면은 그 하단에 네이버 카페에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해설 강의 듣기 전에 문제 먼저 풀고 그 문제 푼 거 가지고 해설 강의 들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